2차 전지를 어쨌든 뭐 굳이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죠. 시장을 다시 올해 지나고 봤을 때 역시 2차 전지가 갑이었다. 시장을 주도할 걸로는 보지 않는다. 네. 네. 그럼 뭐? 그럼 뭘까요? 그럼 뭘 보고 있는 지금 거예요? 그거를 탐색하는 구간인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은 그거를 탐색하는 구간인데 이제 후보군을 두고 계속 가는 거죠. 뭐 말씀드렸던 파운드리나 오늘 자율주행에서도 몇 개는 좀 세긴 셌는데 오늘은 사실 좀 보면 오늘은 뭐 시장에 주도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의 반격 정도. 그렇죠. 같이 다 올라온 그렇게 거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들을 보면 이게 여기서 좀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 뭐 보시려고요? 이게 대형주하고 중소형 지수 이렇게 보고 나오는 게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키움증권에서 제가 못 찾겠네요. 근데 오늘 보면 제가 봐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 걸 보여주시면요. 제 걸로 볼게요. 업종지수로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대형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되는군요. 중형주, 오늘 소형주가 아마 더 셌을 겁니다. 소형주. 확실히 네. 대형주보다 지금 보면 중소형주가 이거 보세요. 이게 대형주인데요. 반등이 약하잖아요. 그죠? 네. 소형주가 소형주가 좀 세게 올라왔죠. 네네네. 네,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소형주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오늘 보면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훅 올랐다가 좀 또 윗꼬리 달고 빠지고 그런 개념들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엔솔 빠지면서 좀 수급의 밸런싱이 좀 맞아가는 구간이 아닌가. 이 구간이 2월달, 3월달 계속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11월, 12월 정도의 경로가 어떠냐면, 지금 코스피 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1%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스닥 기준이고, 요거는 1월 달에만 13%가 빠졌고, 완전 연고점 작년에 3,316부터 생각하면 한 21% 빠졌거든요. 네. 근데 뭐 단기간에 지금 1월 달 15% 빠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거의 역대급으로 빠졌는데, 이때가 더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8년 10월 달이었습니다. 이때가, 요때는 신용잔고가 24%인가 빠졌었어요. 빠졌었고, 코스피가 15% 정도 빠졌고, 코스닥이, 어딨냐. 네, 여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네, 코스닥은 한 23%, 거의 25%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 깡통 계좌가 속출했죠. 네,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거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수 있어요. 지금의 반등이 이 정도 구간이다. 모르기도 모르는 거지만. 네, 모르는 거지만 충분히 뭐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가능성도 있고 이 구간이고 이제 왜냐면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반등은 항상 한 번 더 속락이 나와야 사실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적어도 아니면 뭐 이중 바닥을 그렇죠. 만들고 가야 돼. 네, 이때도 사실 근데 한 달 내내 빠졌잖아요. 내내 빠졌고 지금도 한 달 내내 빠졌고 똑같지 않나요? 느낌이?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빠졌고 이때는 보면 장중 조정이 그 조정이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달 내내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조정이 이 정도 다 나왔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서 요게 11월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꺾인 지점 얘기하시는 줄 알고 더 빠져야 된다는 줄 알고. 근데 지금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11월 달 이렇게 흘러가고 12월 달 흘러가고 올해 상반기 흐름이 이 정도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거 왜냐면 연준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제 강경한 코멘트 나왔고 우리 연휴 기간 동안 강성으로 항상 했던 분들도 이번에 좀 약간 시장을 달래기 하는 코멘트 나왔거든요. 매파들마저도 그쵸. 발톱을 좀.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FRB가 아무리 목적은 고용이랑 금융 물가잖아요. 고용이랑 물가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금융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보면 이제 일단은 우리 명절 전에 그냥 제 주변 사례를 보고 저도 제 심리적으로 느낀 거 말씀드리는 건데
명절 때 이번에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뭐 명절 셀 거 세고 충분히 어디 뭐 아울렛이든 어디 나가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쓸 돈은 다 있거든요. 근데 뭔가 카드 긁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저만 그래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녔죠. 아 그런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카드 쓸 돈은 있는데 긁기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무슨 주식이 의미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안 안정감이. 네. 네. 주식이 계속 오를 때는 뭐 앞으로 벌 건데 뭐 사지 뭐 이렇게 딱 되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장고는 빠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좀 이거 살 아껴야 때 되는 거 좀 아니야? 아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되는 거죠 네. 심리적으로. 이게 좀 약간 사례가 좀 적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제 주변 분들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금융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동산 비중이 높고 부동산 비중이 높고. 근데 미국은 반대잖아요. 미국은 금융 비중이 높고 부동산 비중이 낮다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사람이 심리가 그다음 미국은 다를까?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서 유연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 언제 잘리고 또 모르는 거거든요. 금방 취직하고 그렇죠. 예. 그죠? 주급으로 받잖아요. 이게 벌써 그죠. 일단 예. 월급이 아니라 주급받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랑은 이제 문화가 좀 다를 수는 있긴 네. 하겠지만 이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되게 컨트롤을 미세하게 되게 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옥죄다가 네. 이제 했다가 이제 이렇게 버블을 가지 않게 완급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이제 나왔고 만약에 또 시장에서 너무 과열해서 반등이 나오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또 세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불확실성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3월 FOMC까지는 계속 가져갈 부분들이기도 하고 네. 일단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은 100%가 찍혀 있고요. 100%죠. 그리고 3월달 50bp 인상 확률은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이제 금리 인상 4번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 이후에 뭔가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급락 이후에 반등을 세게 하려면 뭔가 정책적인 게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갈 길 가라 하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도 보면 종목별로 엄청 변동성이 우리나라 더 심해졌어요. 지금 아니에요. 예. 시가총액 삼성전자보다 더 큰 종목들이 20%씩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변동성이 더 심한 구간인데 아마 당분간은 이런 극심한 변동성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린 대선 있잖아. 대선. 네. 그러니까 대선 있죠. 끝나고 나면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시던 간에 뭔가 이 돌파구를 네. 찾기 위해서 우리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IT 기업들 그렇죠? 네. 벤처 기업들 네. 했던 것처럼 뭐가 좀 그 기대는 좀 너무 막연한가요?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니 사실 지금쯤 정도면 예. 사실 소위 대선 테마주들이 난립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러질 않아요. 이거 진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음.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뭐 그냥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거잖아. 인맥주들 아니면 정책주들 맞아. 이 난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일자리 관련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남북 경협주라던가 뭐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뭔가 정책 관련 주식들 이제 인맥주에서 확정됐으니까 공약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상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올해 증시는 예상 못 하겠고 일단은 예측이나 예상보다는 철저하게 대응 위주로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대선이 끝나더라도 그냥 차라리 그냥 더 별 그냥 뭐 희망찬 건 당연히 있겠죠. 좀 뭔가 이제 초기니까. 근데 너무 과도한 기대까지는 가질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얘기를 네. 또 저는 중심을 잡고 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 군으로서 뭐가 있느냐? 아까 네. 벨류님이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디테일하게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뭐가 할지 후보 모르겠어서. 종목 군이라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바뀐 게 없습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 반도체, 네. 빈메모리, 그다음에 우주항공. 우주항공, 당산주들 최근에.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다음에 폴더블. 폴더블. 네. 이 정도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단순하게 스토리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적 좀 나온 애들. 오늘 SK바이오팜이 어제 실적 많이 나오고 어제 급등했다가 네. 오늘도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밀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서 뭐 살래?
금리 인상기니까 가치주 살래 이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주에서 주도주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성장주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토리로만 움직이는 성장주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딱 스토리 무너지거나 심리 꺾여버리면 정말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고 실적이 쭉쭉쭉 늘어나는 sek터들의 성장주들은 분명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방산 우주항공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 지난해에 이제 하나 디펜스가 호주로 K9 자주포를 수출을 했죠. 그리고 올 초에 아랍에미리트로 천국 미사일 수출을 했고, 이제 그거는 이제 3사가 나눠서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도 이번에 또 수출을 했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또 그 T50 고등훈련기 모멘텀이 또 다가오고 있고, 계속적인데, 원래 방산주라는 게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고, 시장이 별로 안 좋거나 그렇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졌을 때 잠깐 맞아요. 가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방산주들의 수주를 누가 했죠? 국내 국방부였죠. 네. 근데 이제 누가 하나요? 외국 국방부. 그렇죠. 그러면 내수주에서 네. 수출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우리를 이거는 겪었잖아. CJ그룹주에서 극명하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초기에 옛날 조선주 초기에 수주가 들어오니까 실적이 꼬박꼬박 찍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적을 가늠할 수 있었고 2008년 9년도에 그때 실적 수주 찍히는 거 대비해서 주가가 오버로 올라가니까 그 당시 2012년 13년도에 이렇게 수주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까지 주가 해석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우주 항공주들이 작년에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큰 거예요, 사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 뛰어들기 시작한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방산주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잠깐 뭐 북한이 도발했을 때 올라가는 또는 그냥 단순한 잠깐 수주했을 때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굵직한 섹터가 됐다. 단순하게 이제 실적도 찍히는 섹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주항공 섹터들은 그래서 제가 올해 주도주 충분히 지수를 이끌고 가는 섹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하나의 군집이 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뭐 지금 결국은 파운드리 반도체는요. 올해 우리나라 결국은 영업이익 꺾이긴 하는데 최근에 다시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실적 전망치가 모두 되는 건 1번은 반도체예요.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게 이제 TSMC 쪽 수주 나오는 애들 쪽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 섹터는 결국은 미워도 반도체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혼란해도 그러면 믿을 건 반도체 부품주들이니까 뭐 어제는 또 일시적으로 반도체 부품이 쫙 밀리긴 했습니다만 또 올라올 때 또 시장만큼 또 올라오는 섹터가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보다는 소부장 쪽에서는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이큐엔시나 월덱스나 뭐 최근에 테스나 뭐 네페스아크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뭐 관련 종목들 한미반도체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만 얘기하세요. 너무 많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야 하나라도 걸리지. 네. 아니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뭐 하나 딱 꼭 찍어서 안 하면 또 그거만 해가지고 뭐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보시는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네. 찝어주세요. 그 중에 네. 그죠? 찍기가 어려운데. 네, 저도 그러니까 딱 찍어서 제가 리딩 해주고 싶지만 네. 리딩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아니에요. 뭘 사서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그러면 거기 때문에. 반도체로 구성된 그 ETF 이제 반도체 ETF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도 ETF가 그건 아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ETF 사면요, 반도체 대표 ETF 사면 삼성전자가 없어요. 삼성전자 없어요. 아예 없나요? 없어요. 아,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포션이 크니까 없어요. 뭐 저 타이거나 코덱스 반도체 딱 사고 나는 삼성전자 샀어가 아니라 삼성전자 빠졌고요. SK 하이닉스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런 거 보면 삼전이 빠져 있으니까 하이닉스 좋잖아요. 이제 하이닉스 좋고 뭐 소부장들 들어가 있으니까. 코덱스 반도체를 보니까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없네요. 네. 이거 저도 몰랐네요. 하이닉스가 21% 제일 많고 DB하이텍, 리노고금, 엑셈 있고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일단 음. ETF를 사는 것도 있고 저도 사실 헷갈릴 때는 그런 걸 봐요. 저는 이제 그것도 약간 좀 드리밍이지만 메타버스를 굉장히 꿈을 가지고 보거든요. 네. 메타버스 중에 문제는 뭐가 찐이지? 이게 고민이잖아요. 네. 그럴 때 뭐를 보느냐? 메타버스 ETF 상장된 게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자들은 뭘 샀을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그걸 쭉 보는 거죠. 네, 물론 거기 보면 이제 네이버, 하이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위직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네. 맥스나 이런 거 비중이 다 달라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운용사에서 골라서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뭐 갑작스러운 그런 이제 리스크들은 조금 그래도 제거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필터링이 된 종목들이니까 네. 좋죠. 좋습니다. 네. 반도체 기본적으로 좋게 보시고 자율주행은 뭐죠? 자율주행은 현대오토에버나 아. 카메라 쪽 같이 보는 거죠. 종목이 네. 고민인데 그죠? 네. 뭐 지금은 자율주행 현대오토에버는 좀 잘 가는 척하다가 일단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기는 하는데요. 중장기 성장성 보유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카메라 MC넥스나 뭐 LG 이노텍이나 뭐 하이비전이나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뭐 시장이 좀 안정되는 구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3조 3천이면 중대형주에서 충분히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토에버요? 네, 지총이? 네, 현대오토에버 3조 3천억. 음. LG 이노텍도 보면 지금 이제 올라서 8조 정도 됐지만 네. 스타트는 한 3조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너무 작으면 기관들이 뭔가 밀어붙이기 어렵고 그렇죠. 너무 커도 수익률 개선하기 어려운데 정말 작은 제 경험상으로 작은 종목들이 대박 나는 케이스가 한 시가총액 2, 3천억에서 1조까지 그리고 3조에서 한 7조에서 9조까지 그 정도가 되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는 게 중대형주는 2조에서 3조짜리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게 참 매력적이죠, 그죠? 네. 치고 올라가죠. 그죠? 네. 올라갈 때 되게 분명히 좀 묵직한데 올라갈 때 확 뭔가 묵직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네. 어차피 리스크 있고 변동성을 좀 감수하려면 2, 3천억짜리 사서 가끔 단기 대박도 좀 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이즈가 한 2, 3천억에서 또는 2, 3조짜리. 네. 파운드리, 자율주행, 네. 아까 우주항공 얘기하셨고, 네. 폴더블 이런 쪽 얘기했습니다. 네. 파운드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파운드리, 이게 어려워. 파운드리, 그다음에 또 뭐야? 팹리스, 뭐 업체가 많잖아요. 이제 파운드리는 뭐다? 공장이다, 공장. 네. 영어로 단어가 파운드리가 주저 공장, 주물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뭐예요? 주문 받아 찍어 생산해 주는 게 공장이잖아요. 그죠?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역시나 우리 황 팀장님을 기다리시던 많은 또 우리 팬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요즘에. 네, 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걱정 마세요. 뭐 나만 믿고 오세요. 이러면 그러는데 뭐 황 팀장님 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뭐 이러는데 아니, 요즘에 근데 좋아하시고 뭐 매니저 하셨던 분들이나 네. 뭐 이제 현업에서 날려셨던 분들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야 무슨 주식이냐 놀러나 가자. 뭐 사면 물리는데 뭐 타로 주식해. 요즘 다들 그 생각이고. 매미들. 네, 뭐 미국 주식이나 하자. 맨날 그러고 저희들끼리도 푸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멘탈이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기관에서 매미라는 게 이제 매니저 출신의 개미 투자자라고 우리가 매미라고 그러거든요. 매미라고 하죠. 매미는 뭐 애널리스트 출신. 네. 근데 이제 물론 큰 돈 남의 돈으로 하긴 했지만 뭐 이제 산전수전 딱 겪어봤으니까 안 될 때 굳이 뭐 그죠. 애쓸 필요 없다. 네. 뭐 안 벌릴 때도 네, 있는 그분들 거. 보면 될 때 질르는 거거든요. 안 벌릴 때도 네. 있는 거지 뭐 1년 내내 돈 버냐. 아유 놀자. 놀고 뭐 당구나 치러 가자. 뭐 그죠. 어디 뭐 삼겹살이나 먹으러 네. 가자 이러고 기회가 오면 사실 확 실는 거죠. 네. 네. 그 MTN에서 방송하면서 출연자분이 그러시더군요. 방송 끝나고 항상 방송 끝나고 사석에서 하는 재미가 대화가 진솔한 게 많아. 저는 1년에 뭐 주식 뭐 그냥 한두 번만 번다고 생각합니다. 네. 1년에. 네. 그죠? 네네. 한두 번만. 그러니까 저도 네. 올해 일단은 계획을 뭐냐면 상반기에 어떻게든 벌자.
목표예요. 상반기 어떻게든 벌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봐도 5월 달에, 아니, 작년 이제 연말 11월, 12월 정도에 시작해서 5월 달 정도까지 하는 게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어느 마무리하면서 대주주양도세 이슈할 때 잘 분할 매수해서 1월 효과 보고 연초 효과 보면서 상반기에 실적 내고 이제 여름 들어가기 직전에 매도하는 게 그때만 하는 게 사실 확률이 높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 했었을 때가 제 영업 성과도 제일 좋았고 실적 그 수익률도 굉장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작년에도 여름이 네, 작년에도 여름이 제일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요, 하반기에 또 이벤트들이 또 있어요. 왜냐면 하반기에 뭐 있냐면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 있고요. 그러면 그 전부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누군가를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뭔가 또 때리겠죠. 또 그럼 대부분 또 뭔가 이 리스크가 또 주식시장에도 전이가 될 겁니다. 그때쯤에는 또 분명히 정치적인 리스크, 또 지금 금리 인상 이슈는 다 싹 사라지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또 흔들 건데 이게 두 개가 맞물렸던 게 2018년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금리 인상하고 미중 무역 분쟁. 미중 그렇죠. 두 개가 하나만 와도 사실 엄청난 재료인데 그 두 개가 뭉쳐지니까 2018년 10월 달이라는 재료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올해 2018년에 올해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 또 11월 달에는 중국에서 20차 당대회 있습니다. 10월이나 그렇죠. 11월 정도. 원래 제가 10월로 알고 있었는데 11월경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정확한 일정을 좀 다시 판단해 봐야겠는데. 왜냐면 정확히 몰라요. 네. 10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네. 11월이라는 네.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하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언가가 올 여름부터 나올 거예요. 네. 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또 정치적인 이슈가 또 주식시장,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땡기려고 했는데 1월에 박살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계기로 해서 욕심은 크게 아니더라도 올해 장사를 올 그런 봄, 그죠? 봄에서 네. 여름 봄에서 사이에 여름 사이. 한번 좀 맞습니다. 수익을 비중 실어서 땡겨놓고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가야겠다, 네. 그죠?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도 보면 마찬가지인 게 네. 작년에도 작년에도 제일 좋았던 게 4월달, 5월달까지였거든요. 그죠? 보면 요때 정도였어요. 4월달, 5월달까지가 좋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여름부터 8월부터 이제 피크아웃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힘들어졌던 네. 건데 올해는 레벨을 좀 다운해가지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했다가 이제 한 3,000포인트 올해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언제든지. 근데 이제 굳이 그렇죠. 올해 3천 못 간다 이러면 사실 너무 좌절스럽죠. 네. 근데 간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상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만약 그래서 네.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번 또 올라와서 주식도 해보자, 막 으쌰으쌰 다시 3,300 가자,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조심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흥분하지 말고 흥분할 때 팔고 좌절할 때 사야 되는 거는 네. 정말로 이번에 또 다들 1월 달에 정말로 다들 뼈에 새겨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장인 거고 보시면 결국은 아직도 코스피가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기간 조정과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뭔가 땡겨줘야 되는데 아직 그럴 조짐은 보이진 않고 분명히 삼성전자에서 느낌이 나올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주면 땡큐. 이게 2016년 5월 31일에 맞네요. 해상 거래량은 네. 속일 수가 없다. 사실, 없죠. 그죠? 네. 이때도 보면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처음 했어요. 이때 처음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여파로 한번 쫙 밀렸다가 이제 회복하는 국면 가다가 이제 좋아지는구나 해서 올랐고 주가는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더블 갔죠. 네, 더블 갔고 그 다음에 이때 금리 인상 한 번 더 했거든요. 2016년 12월 달에 이때 타격 없죠. 그래서 저는 빨리 금리 인상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3월 달에 한 번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